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생각한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에 관련된 책이에요.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으로 풀어낸 마음의 재해석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고 영어로는 The Mind is Flat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마음이 깊이가 없대요. 플랫하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정말 또 놀라운 그런 책이었죠. 닉 채터라는 분이 지으셨고 영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이시네요. 그래서 웨일북스에서 나온 2021년에 인쇄된 신간입니다. 이 책이 대체로 제시하는 급진적인 관점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내가 오랫동안 망설였던 두 번째 이유는 그 관점이 상식뿐만 아니라 지각과 추론과 범주화와 의사결정 등의 이론과 충돌한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학문들과 그 학문이 뿌리를 두고 있는 기반을 흔드는 그런 이론, 그런 결과를 연구를 해서 알게 되신다는 거죠. 이러한 이론들은 심리학과 인지과학, 인공지능, 언어학, 그리고 행동경제학에서 핵심이 되며 이 학문들에서 우리의 복잡한 사고에는 마음에 관한 환상을 바탕으로 세워진 직관적인 개념을 확장하고 수정하며 자세히 설명하는 일이 포함된다. 아주 오랫동안 내가 면밀히 몰두해왔던 학문들의 개념 대부분을 폐기하는 일은 문화유산이나 공공시설을 파손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마지막 이유는 단순히 신뢰할 만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뇌 형식의 계산, 좀 더 넓게는 기계학습의 발전을 고려해 본다면 신뢰할 만한 대안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컴퓨터가 지능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지식과 신념을 추출하는 것이 아님을 점차 발견하고 있다. 우리가 나에게는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신념이 있고 어떤 지식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기계학습 그런 데이터들의 즉흥적인 결과일 뿐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계를 설계함으로써 지적인 행동을 창조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50년대부터 우리는 상식적인 이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수십 년 동안 쏟아왔다. 목표는 인간의 생각을 복제하고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 그 생각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기술적 도전,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목표의 초기를 주도하는 아이디어였다. 그래서 1950년대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구들이 많이 실패하면서 실패했다는 얘기, 1950년대와 1960년대 그리고 그 이후 인공지능의 선구자들과 인지심리학, 철학, 언어학자 학계의 공동 연구자들은 정신적 깊이라는 개념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사실 이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이란 비슷하고 미리 형성된 생각들로 이루어진 광활한 바다, 즉 웹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이해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다. 각각의 표현된 생각 너머로 아마도 수천 가지 다른 생각이 표면 아래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숨겨진 지식은 뒤죽박죽이 아니라 이론으로 정리된다고 여겼다. 따라서 인간 지능을 모방하기 위한 시작 전략은 다음과 같았다. 1. 우리의 정신적 깊이를 파헤친다. 그리고 내면에 있는 소위 신념의 보고를 최대한 많이 표면으로 끌어올린다. 2. 숨겨진 상식적 이론을 발굴하기 위해 이러한 지식을 정리하고 체계화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이론들을 체계화해서 그거를 컴퓨터화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3단계 새로운 경험을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과 대화를 하고 대체로 지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데 이러한 상식적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을 고안해낸다. 이런 방식으로 1950년대, 60년대 인공지능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관해서 체계화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잘 안 됐다는 거. 45페이지.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인간의 생각을 추출하고 체계화해서 인공지능을 창조하려는 프로젝트. 이를테면 우리 내면의 현자를 구슬려서 이론들을 끄집어내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행동을 뒷받침해주는 지식과 신념, 동기들을 끌어내려는 가장 첫 단계는 절망적일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은 없었다고 연구를 계속해서 결국에는 신념의 깊이라든지 마음의 깊이 이런 것이 없었다고. 충격적이네요. 언어학자들은 놈 촘스키의 생성문법 프로젝트의 뒤를 이어 언어의 구조를 체계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에 관해서도 다뤄주고 있어요. 어떤 문장이 수학적으로 엄격한 이론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의 직관을 체계화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았다. 그 역시 이것도 우리의 직관을 언어학자들이 체계화하려고 한 거죠. 정리해 보려고. 개개인의 언어적 지식이 지닌 특성을 포착하리라고 가정했다. 어떤 언어적 지식의 공통점을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이 프로젝트 역시 침몰했다. 언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언어에서 관찰되는 구조적 형태에서조차도 모순적인 규칙과 하위 규칙 그리고 무조건적 예외 등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이론이나 규칙이나 논리가 없다고 하네요. 우리는 오직 의미 있는 조합만 본다. 우리는 한 가지만 볼 수 있대요. 우리가 추론하는 어떤 패턴,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조합, 임의로 흩어진 조각들보다는 시각적 모둠과 패턴, 그리고 온전한 글자와 숫자, 단어들이 여기에 속한다. 어떤 것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그게 어떤 숫자를 이룬다거나 단어를 이룬다거나 그런 거를 잘 찾아낸다는 거. 우리는 한 번에 단 하나의 의미 있는 조합만 본다. 두 단어를 한꺼번에 보는 경험은 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 있는 조합의 일부가 아닌 다른 감각적 경험, 항상 망막에 명료하고 뚜렷하게 투영됨에도 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수준까지 대부분, 심지어는 전부 무시당한다. 그래서 우리 시각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 하나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뇌는 계속해서 우왕좌왕 동요한다. 새로운 입력이 부족하다는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도 뇌는 필사적으로 현재의 조합에서 벗어나 또 다른 조합을 찾아내려고 시도한다. 그럴 수 없을 때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충실치 못한 상상력이라는 챕터에 이런 제시가 있어요. 내면의 호랑이라고. 내 마음속에 호랑이를 상상을 해보래요. 이게 심리학자와 철학자 사이에 유명한 워밍업이라고 합니다. 형상화에 관한. 그래서 마음속에 호랑이를 상상하면 호랑이가 보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호랑이 꼬리에 있는 줄무늬 수를 세어보래요. 그리고 몸에 그려진 줄무늬 수를 세어보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호랑이를 상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질문에 답하는 그 세세한 그거까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랑이의 줄무늬가 다리에는 어떻게, 몸통의 줄무늬가 다리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걸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호랑이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가 재미있었고, 쿨레쇼프 효과는 영화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으며 실제로 알프리 히치콕은 1966년 TV 인터뷰에서 쿨레쇼프 효과를 가장 강력한 영화적 기법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물이 보였을 때 그거를 사람이 연관해서 그거를 그 사람의 표정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 자체만 보고 그 감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맥락 안에서. 그리고 이런 실험도 있네요.
실험 대기실에서 어떤 심리에 관한 실험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참가자가 전혀 아닌 실험자의 앞잡이였다. 다 실험을 이제 알고 참가한 가짜 참가자들인 거죠. 한 사람 빼고는. 약간 가짜 참가자들이 약간 조증에 걸렸거나 화난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아드레날린을 주입받은 참가자들은 그냥 위약을 주입받은 참가자들보다 가짜 참가자들에게 더 강한 감정 반응을 보였다. 그러니까는 어떤 실제 이제 실험 대상이 한 명 있고 나머지들은 다 가짜 실험자들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표출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당하는 사람은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은 거죠. 그러면은 몸에 변화가 있은 거예요. 그럼 몸에 변화가 있고 저 다른 화를 낸다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의 과격한 모습을 봤을 때 더 감정적으로 이제 감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곰에게 달아날 때 우리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벌벌 떨기 때문에 무서운 기분을 경험한다는 유명한 주장.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그런 유명한 주장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신체 증상 자체가 일단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드레날린 고조로 심박수가 증가하고 빨라진 호흡이 있을 때 그럴 때 그게 무엇 때문인지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정의 어떤 신체적 그런 반응이 있었을 때 감정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출렁이는 긴 다리 위에 있을 때 이성을 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도 있고요. 따라서 아주 흥미롭지 못한 감각을 제외하고 우리는 정말로 숫자와 사람들 그 외에 무엇이든 의식하지 않고 있으며 감각적 경험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의식할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전부터 각 단계를 켜켜이 쌓아왔다는 의식의 단계탑은 무너져 내린다. 이는 뇌가 우리에게 쓰는 또 하나의 속임수이며 우리는 흔히 예상하던 것보다 마음이 더 평평하다는 또 다른 감각을 느낀다. 의식적 경험은 어떤 감각적 경험이 지각에서 오든 상상이나 기억에서 생겨나든 간에 그 경험의 겉면들로 구성된다. 우리는 수학의 심오한 개념이나 마음의 내적 작용 또는 정말로 의식 자체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하지 않는다. 그들 자체가 지녔을 흐릿하고 추상적인 영역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폭넓게 해석되는 감각 정보를 의식적으로 경험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예요. 가시도친 구부터 인생의 의미까지 뇌는 우리가 현재 관심을 기울이는 감각적 정보를 정리하고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허우적댄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으려는 바로 그 똑같은 동기는 당연하게도 대화의 일부, 글의 문단들 전체 희곡이나 소설에 적용된다. 물론 영화나 교향곡 전체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여러 순차적인 단계를 밟으면서 극적이거나 음악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그 흐름을 따라가다가 상호 관계와 중요성을 고려하며 진행될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과거에도 오늘만큼이나 수많은 비판적 분석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그러한 논의는 문학과 미술 작품이 의미하는 바에 관련된다. 이들의 내부 구조, 다른 문학 또는 미술 작품과의 관계,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의미,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까지. 마음이 현재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의 생각과 행동을 계속해서 재창조해 나가는 선례의 기관이라면 우리 각자는 단순히 한 묶음의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뚜렷이 다른 과거 경험을 지닌 곳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마치 폴립과 폴립이 쌓여서 한없이 다양한 형태를 이루는 산호와 같다.
지금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개인적이고 특별한 역사다. 우리 각자에게는 생각과 행동의 선례를 따르는 특별한 길이 있다. 요컨대 우리는 인생의 끝없는 다양성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특별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생각과 행동으로 층층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습관의 동물에 지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마지막 장이자 다음 장이자 마지막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를 맹목적인 반복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크든 작든 상상적인 비약을 하게 만드는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얼굴을 핸드백과 싱크대에서 발견된 얼굴에 투영한다. 또한 과거 선례들의 미묘하고 신중한 적용이란 단순히 체스를 둔 순수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대가들의 일상적인 시합으로부터 호세 라울 카사블랑카와 바비 피셔 그리고 magnusse 칼센 같은 위대한 챔피언들의 탁월함을 구분지어준다. 한편 즉석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상상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우리의 능력을 생각해보자. 이는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처음부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세계의 요소들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다시 세운다. 마음의 길을 새로 내는 일은 언제나 느리고 어렵지만 우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현재를 바꿔나갈 때 우리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이러한 상상적인 비약은 인간 지성의 아주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현재의 경험을 다루기 위해 과거의 선례를 선택하고 재결합하고 수정하는 능력은 우리가 거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한이 없는 이 세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각의 순환은 단순히 과거의 선례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과거의 원료를 활용해서 현재를 만들어 나간다.